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국가 경쟁력 제1 토픽을 개론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국가 경쟁력의 개념을 이제 시대별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구분하면 국가 경쟁력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는 90년대 이전이 한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1990년대 두 번째 시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2000년대 이후. 이렇게 국가 경쟁력의 개념은 시대별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1990년대 이전에는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이제 정의되었나 하면요. 이 시기의 개념은 풍부한 자본과 저렴한 노동력, 이게 국가 경쟁력을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런 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어떤 결함을 내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모두 임금이 높고 또 노동력이 부족한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들 나라를 국가 경쟁력이 없는 나라로 분류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G7이란 그룹 오브 세븐, 즉 서방 선진 7개국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 7나라가 결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뭐 G7 국가를 언급했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된 이 그룹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G3로 출발했습니다. 애초에는 G3. 그 다음에 이제 G5. 이제 G5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G5는 그룹 오브 5. 최선진국이죠.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석하자면 서방 선진 5개국이 되겠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확립된 이런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선진화된 국가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우리도 좀 조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두 나라가 추가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G7 국가가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8이 탄생했는데요. G7 플러스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연방인 러시아 공화국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구성체인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시절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산업, 특히 에너지 산업과 잘 알다시피 우주항공, 군사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장을 겨루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G7 플러스 러시아를 우리가 G8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7 국가들의 역할이 과거와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은 미국에서 촉발된 위기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그런 이제 경제위기, 금융위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G7의 역할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각 대륙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를 추가로 집어넣어서 G20, 그룹 오브 20, 즉 지구상의 대표적인 20개 국가를 지칭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잘 알다시피 서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 중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 동북아의 한국, 중국, 동남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이제 G2, 그룹 오브 투,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패권을 다투는 2010년에 경제 규모 면에서 수십 년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경제 규모 세계 2위로 올라섬으로써 더욱더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는 또 G2라는 말이 그야말로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를 가장 대표하는 두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룹의 역사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개념은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없고 생산성의 개념만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모순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따르면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는 1990년대 이전의 개념을 좀 보완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자인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결국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의 개념을 국가 생산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산성 수준과 생산성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모형적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포터 교수는 지금 90년대 이전에 경쟁력의 개념인 자본과 노동에 새롭게 기업 환경, 연관 산업의 수준, 그 다음에 국내 수요, 이런 또 부전자원, 뭐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추가해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포터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90년대 이전의 모델보다는 1층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드러냈는데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 결국은 마이클 포터 교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개념 지우는 모델이 또 등장했습니다. 즉 2000년대 들어서서 비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국가 경쟁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이걸 흔히 9팩터 모델, 9가지 요인 모델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4가지 물적 요소와 4가지 인적 요소와 기회, 요 9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물적 요소는 한 나라 가지고 있는 자원, 수요 조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경영 여건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인적 요소는 근로자, 기업가, 전문가, 즉 테크노크래트가 되겠죠. 전문가, 그 다음에 정치권, 행정관료. 요 4가지 요소가 인적 요소로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기회를 추가해서 이 9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전과 생산성에만 치중해도 90년대 이전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선진국 중심의 개념에 한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90년대 국가 경쟁 개념을 보다 폭넓게 비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요인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기회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90년대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세계화의 추진에 대해서 결국 이 세계화를 잘 활용한 국가와 세계화를 잘 활용하지 못한 국가는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잘 활용한, 즉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서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개방이라든가 수출, 수입,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자랑스럽게도 30, 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즉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또 그야말로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30, 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자랑스럽게 우리가 세계화라는 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음으로써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유사일에 저희가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다 이런 나라들이 다 동아시아에서 외부 요인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부 요인, 즉 기회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은 이제 우리가 개념을 살펴봤고 시기별로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거는 국가 경쟁력의 체계입니다. 체계를 이제 크게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파악할 때까지 우리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일단 제품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제품의 경쟁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품의 경쟁력이란 특정 제품이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의 제품 경쟁력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소나타의 품질, 성능, 일단 중요하겠죠? 품질, 성능. 그것만이 중요할까요? 가격. 품질과 가격이 됐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시키겠지만 더 활용점정의 역할은 뭘까요? 디자인과 AS입니다.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지 결국은 품질과 경쟁에서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제품의 디자인, 그 다음에 AS 수준이 소비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특정 기업은 다수의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든 제품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나타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가면 현대자동차의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현대자동차라는 그 기업으로 오면 결국은 현대자동차의 자금력,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인력,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소나타,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한국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즉, 이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부존자원, 즉 예를 들면 철강,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환경, 관련 산업이란 결국 자동차는 2만 개 내지는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수많은 부품을
부품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완성차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이란 자동차 산업에 국한하면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품 소재 산업, 부품 소재 기업들이 결국은 잘 연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여기도 정치가와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 경영자, 역시 또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산업의 경쟁력보다 높은 차원인 도시의 경쟁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란 특정 도시에 속한 여러 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경쟁력은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 부존자원, 이것이 결정짓겠죠. 또 서울시의 경영환경, 서울시 내에 여러 산업들이 속해 있는 이 관련 산업, 서울시의 수요, 근로자, 서울시의 정치가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 경영인, 기술자 디자인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결국 서울시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국가 경쟁력 무엇일까요? 결국 특정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산업들의 경쟁력.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장의 처음에서 이 토픽의 처음에서 살펴본 그런 것이 되겠죠. 한국의 국가 경쟁력, 즉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존 자원들, 경영환경, 관련 산업, 국내 수요, 정치가 행정관료, 근로자, 기업가, 전문 경영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력의 체계, 최종적인 고는 국가 경쟁력이지만 국가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이 저 아래 단계부터 가면 제품의 경쟁력, 기업 경쟁을 형성하고 기업 경쟁력은 역시 산업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이 결국 최종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경쟁력의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또 그것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국가 경쟁력의 측정으로 흔히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게 1인당 GNP 또는 1인당 GDP 총 산출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수지 흑자, 한 국가가 교역에서 얼마만한 흑자를 내고 있는가를 가지고 결국 그동안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시대별 우리가 파악해서 결함을 살펴봤지만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 두 가지 지표, 1인당 GDP 내지는 1인당 GNP 또는 무역 흑자 수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한 일부분적인 파악은 되겠지만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가나,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 같은 이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에서는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의 리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석유나 자원을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이렇게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1인당 GDP가 높아졌다면 이건 역시 결국은 전반적인 의미의 국가 경쟁력을 파악하는 지표로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무역 흑자를 이제 보면 이 무역 흑자를 가지고도 특정 국가가 단기간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의 전반적인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나 북한처럼 수입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무역 수지 흑자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흑자는 결국 객관적인 지표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또한 한 나라가 환율을 평가절하시키게 되면 그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획득하게 돼서 결국 일시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환율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 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측정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정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산업의 경쟁력, 이걸 합계한 개념이 결국은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가 경쟁력의 체계에서 살펴봤던 제품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야기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은 산업과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와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그러면 국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다수의 경제 분석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인용하고 공인하는 것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과 세계경제포럼이 하는 이 평가를 가장 권위 있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은 IMD라고 하는데요. IMD는 스위스의 로잔에 소재하고 있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 및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IMD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평가 대상국은 세계 49개 국가입니다. OECD 30개 국가와 19개 신흥시장국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 지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각종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지수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은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부분이란 경제 성과 부분, 정부의 효율성 부분, 기업의 효율성 부분, 하부 구조. 이렇게 이제 4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총 286개의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개의 통계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해서 매년 4월경에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경제포럼이 또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1971년에 설립됐고 매년 초에 전 세계 경제,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다보스는 뭐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결국 세계적인 뭐 스키 리조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보스로 초청해서 결국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면서 세계경제포럼의 또 다른 이름이죠.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단체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세계 경제 관련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매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또 발간하는 세계 경쟁력 연관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에 보고서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 교수 등과 공동으로 각종 통계 자료와 주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등 전 세계 4,6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가 경쟁력의
개념을 잘 살펴봤습니다. 2교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